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어제 국회에선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최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과 막말 논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사과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증인도 참고인도 없었고요. 보기 민망할 정도의 색깔론과 엄호만 있었습니다. 요식도 갖추지 못한 청문회를 언제까지 왜 봐야 하는 걸까요? 의문입니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이 이제 몇 시간 뒤면 열립니다. 반서방의 결속을 강조하면서 첨단 무기도 과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중러 정상이 한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동북아 정세에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잠시 뒤 3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년 8개월 만에 중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중국 러시아 정상과 나란히 열병식을 관람하며 집권 뒤 처음으로 다자 외교 무대에 섭니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오늘 베이징天安门 광장에서 열립니다. 중국은 각종 최신 무기들을 대규모로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이른바 나토 3종 세트를 선물했다고 자수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인사청탁 의혹을 받는 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소환했습니다. 롯데카드가 해킹 사고를 당하고도 보름이 넘게 알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객 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신세계 면세점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시민 대피도 없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계기로 미국 주도 국제질서에 반대하는 북중러 3국 정상이 66년 만에 한자리에 모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하면서 남북관계 비중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러시아는 냉전 시대의 위상을 되찾으려 합니다. 이런 국제 질서 흐름은 북한의 태도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대규모 파병으로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고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중국의 관심도 이끌어냈습니다. 대신 남북관계 비중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핵기술 고도화를 이룬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를 전제로 한 접근법은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획기적이고도 급속한 변화와 핵무장화의 급진적인 확대를 요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몸값이 오른 북한은 대놓고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우호적 태도를 평가절하하며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부정하고 두 개 국가론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한국은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We have also seen high-level statements from the DPRK leadership, including recent statements from Kim Yo-jong, which we note with interest.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신냉전, 국제질서 다극화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공고한 연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중러 정상의 만남을 통해 북한이 외교적 공간을 넓히면서 남북관계 비중은 축소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중국 전승절 열병식은 우리 시각으로 오전 10시 베이징天安門 광장에서 열립니다. 열병식은 70분간 진행될 예정인데 각종 최신 무기가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외빈을 영접한 뒤 개막선언과 시주석 연설 등 본격적인 열병 행사가 진행될 거로 보입니다. 시주석과 김 위원장, 푸틴 대통령이天安門 성루에 나란히 서는 모습은 이번 행사에서 가장 주목받는 순간이 될 전망입니다. 행사의 메인 이벤트인 열병식은 시주석이 군을 사열하는 열병식과 각 부대가天安門 광장을 행진하는 분열식 등 두 단계로 이루어지며 70분간 진행됩니다. 열병식은 시주석이 베이징 창안제에 정렬한 군 앞을 차를 타고 지나가며 사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 45개 부대가 참여하는 분열식에서는 각 부대가 네모꼴 형태의 진영을 이뤄 차례로天安門 광장을 행진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최신 무기를 선보이는 장비 대열이 가장 관심 가는 부분입니다. 중국은 이번 열병식에서 차세대 무기를 집중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사거리 15,000km로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둥펑 41, 극초음속 미사일 잉지 17과 21, 열병식 예행연습에서 공개된 초대형 무인 잠수정 AJX-002 등이 등장할 전망입니다. 공중에서는 미국 F-35 스텔스기에 대항하는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35와 AI 기반의 스텔스 무인 공격 드론 페이훈 97도 모습을 보일 거로 예상됩니다. 열병식이 끝난 뒤 정오에 리셉션이 열리고 저녁 8시에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공연 등이 어우러진 만찬이 진행됩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출발 소식을 신속히 보도하면서도 구체적인 동선이나 수행단 구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최소화했습니다. 베이징 도착까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 위원장은 방중 직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방문을 위해 평양에서 출발했다는 소식을 2-3시간 단위로 반복해 방송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영상 없이 아나운서 모습으로만 1분을 채웠고 구체적인 수행 명단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중화인민공화국 방문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주요 지도 간부들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수행원 몇 면이 공개될 경우 방중 일정과 동선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른 대내 매체가 보도한 관련 사진들도 언제 어디서 촬영한 건지 분명치 않아 보였는데 접경 도시인 중국 단둥으로 진입하는 모습조차 포착되지 않을 정도로 극도의 보안을 유지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방중을 목전에 두고 함경남도와 자강도 추정 지역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곧바로 국경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 역시 동선에 혼선을 주려던 의도로 보입니다. 중국 쪽 민간인들 쪽의 그림도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면 상당히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능력을 과시하며 이번 방중의 노림수를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방문 직전 미사일 연구소를 찾아 기존 화성 19형을 뛰어넘는 화성 20형 개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최종 완결판이라고 자평하며 시험 발사한 화성 19형이 이미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거리로 둔 만큼 위력을 더한 다탄두 ICBM 개발에 나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남먼 광장 막루에 나란히 서게 될 시진핑, 푸틴에 뒤지지 않는 핵 능력을 미국 등 국제사회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통일부도 대형 외교부대를 앞둔 과시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의 중국 방문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수준인데요. 다자 외교 무대에 처음 참석하는 김 위원장의 존재감을 높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으로 출발했다는 소식을 새벽 1시에 보도했습니다. 출발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그것도 한밤중에 빠르게 전한 겁니다. 이후 중국 국경을 넘은 사실도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을 통해 보도했고 아침에는 방송으로 관련 소식을 알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출발하셨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김 위원장의 동정이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보도되는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특히 해외 방문의 경우에는 더해서 지난 2023년 러시아 방문 당시는 이틀이 지나서야 관련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또 앞선 4번의 중국 방문 가운데 3번은 모두 방문 마지막 날에야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이번에는 신속하게 김 위원장 관련 소식을 전하는 배경에는 방중 계획이 이미 공개됐다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국제무대 다자외교에 처음으로 데뷔하는 김 위원장의 존재감을 키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력과 이 북한에 대한 자신의 갖고 있는 핵 능력인데요. 결국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 등 여러 정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상징적 장면을 통해 미국 대북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 이를 통해 내부 결속도 더욱 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오늘의 주요 정치 일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의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번 달 안에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최종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으로 해석되는데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 기능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느 부처 아래에 둘지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체할 시청각 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 등 민주당이 정기국회 안에 통과를 벼르는 각종 개혁 법안에 대한 토론도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특검의 전광희 압수수색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지도부 회의를 개최합니다. 당은 오늘 오전 장동혁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특검이 어제 추경호 의원 자택과 당 사무처 직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원내대표실에 대해서도 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국민의힘은 수사권 남용이라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낙마를 목표로 정치 편향성을 파고들었는데 민주당은 적임자라고 엄호했고 당사자는 여러 논란에 사과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교육수장으로 지명된 이진숙 후보자를 낙마시킨 기세 그대로 국민의힘은 최교진 후보자 송곳 검증에 나섰습니다. 특히 정치적 편향성을 꼬집었는데 최 후보자가 세종교육감 시절 전교조 출신 인사를 부정 승진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수차례 방북한 이력도 난타했습니다. 정치적 편향성과 함께 정교조를 위한, 정교조에 의한, 정교조를 향한 교육부가 될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친북 좌파 인사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자국민이 죽었는데 공공기관 감사까지 한 사람이 또다시 북한에 갑니까? 북한의 VIP입니까? 민주당은 전교조 활동은 정당한 민주화 운동이었고 교육계 40년 활동에 교육감 3선을 지내는 등 업적이 탄탄한 적임자라고 엄호했습니다. 이제 민주화 운동 참여하시고 또 87년 6월 민주항쟁도 참여하시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소위 이제 빨간 줄이 있는 거잖아요. 후보자님, 교육계에 계신 지 한 40년 되셨죠? 초중등 교육의 현장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또 정책을 집행했던 분이기 때문에 가장 적임자다. 최 후보자는 청문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에 여러 차례 고개 숙였습니다. 지난 2003년 음주운전 정권은 생애 가장 후회하는 일이라고 사과했고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내용을 SNS에 공유했던 것에 대해서는 음모론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국가의 공식 입장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30들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노를 했었습니다. 후보자님, 조국 전 장관 당시에 많이 옹호하셨죠? 젊은 친구들이 나는 어떻게 해도 참 갖기 어려운 기회를 저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가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잘못 생각했다. 교육자로서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 후보자는 교사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수도권 중심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적이 있죠. 당시 윤석열 라인이었던 국정원 핵심 간부가 테러 지정을 막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도 새로운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대통령 감싸기라고 반발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부산 일정을 소화하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지자로 위장한 남성에게 흉기 피습을 당했습니다. 국가정보원 법률처는 이를 테러로 지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테러로 지정하지 말자는 내용의 국가정보원 내부 보고서가 있었던 사실이 최근 특별감사에서 발견됐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지난해 총선 당시 경남 창원 의창 후보에서 탈락한 뒤
국정원에 채용된 김상민 전 법률특보가 이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특보는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커터칼 미수 사건으로 규정을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테러로 지정을 한다고 해서 실익이 없다. 국정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새로운 정황을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쌍방울 측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정황,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대북 사업을 빌미로 주가 조작을 시도 중이라는 첩보 문건이 새로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판결 뒤집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주기 위해서 하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가 좀. 민주당은 또 서해 공무원 피살과 강제 북송 등으로 지난 2022년 박지원, 서훈 두 전직 국정원장이 고발된 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공수가 바뀌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 손바닥 뒤집듯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국정원의 비공개 보고 직후에는 팩트 위주로 브리핑이 진행되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 이례적으로 여야 간사 간 기싸움도 벌어졌습니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관계 있는지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국정원 보고와 맞물려 민주당 의원 30명은 문재인 청와대의 외교 안보 수뇌부가 사드 배치 고의 지연 혐의로 기소된 것에 반발하는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 윤석열표 정치검찰 언제까지 문재인 정부 수사에만 목매달 셈입니까? 국정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과 인적 청산의 대상이 됐습니다. 해묵은 정치 개입 논란이 재현하지 않을지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YTN 김가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보좌관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시기와 주식 매매 시기가 일부 겹치는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이 차명 거래를 위해 보좌관을 통해서 현금을 입금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거래 대금의 출처를 밝히는 데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경찰은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과 명의를 빌려준 참호보좌관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 의원이 앞선 첫 번째 조사에서 차명 거래 사실을 일부 인정한 만큼 경찰은 주식 계좌에 입금된 돈의 출처를 확인하는 데 힘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명 거래가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하여튼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드리고 경찰은 이 의원이 사용한 차명 주식 계좌에 차 보좌관이 한 번에 수백만 원씩 여러 차례 입금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에는 계좌이체가 아니라 차 보좌관이 직접 현금을 입금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경찰은 현금이 입금된 시점과 해당 계좌에서 주식 매매가 이뤄진 시점이 일부 겹치는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은 이 의원이 차명 거래를 위해 보좌관을 통해 현금을 입금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은 최근 4년 동안 신고한 재산의 변동이 크지 않고 여기에 주식이 포함된 적도 없습니다. 그런 만큼 경찰은 이 의원의 재산 변동 내역과 차 보좌관 계좌의 입출금 기록을 대조하며 돈의 성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차명 계좌에 후원금이 흘러간 정황을 발견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네, 다시 한번 동북아 정세 짚어보겠습니다. 집권 뒤에 처음으로 다자 외교 무대에 오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5번째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오늘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 뒤 시진핑 주석 그리고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탄 1호 열차. 예상보다 늦은 오후 5시쯤 베이징역에 도착했습니다. 삼엄한 교통 통제 속에 김 위원장과 수행단을 태운 차량 행렬은 VIP 통로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주변 상점들은 모두 문을 닫았고 베이징역 앞엔 2m 높이의 가림막이 세워졌습니다. 경찰 경비가 강화된 가운데 철로가 내려다 보이는 주변 성곽길도 통제됐습니다. 김정은의 5번째 방중 첫 행선지는 최근 개축 공사를 마친 주중 북한 대사관이었습니다. 이후 숙소인 갸오이타이 국빈관으로 이동해 여장을 풀었습니다. 같은 날 시진핑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공식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보란 듯이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계기로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О боевом братстве, доверие и взаимовыручка в новую эпоху. Мы были всегда вместе тогда, мы остаемся вместе и сейчас. 북중러 정상은 이번 열병식 때 처음으로天安门 망루에 나란히 서게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의 개별 회담도 차례로 이뤄질 거란 관측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함께 참석한 뒤에 양자 회담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유럽의 언론들은 중국이 공개할 신무기와 김정은 위원장이 딸과 동행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과 연회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정상이 양자 수준에서 계속 대화할 것으로 믿는다며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크렘린궁은 열병식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이, 왼쪽에는 김 위원장이 착석할 거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만나는 건 2024년 6월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6천 명을 3차로 파병할 예정인 가운데 두 정상은 전쟁 상황을 논의하며 밀착을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언론도 북러 정상의 방중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홈페이지 첫 화면에 북한 김정은이 후계자 가능성이 있는 딸과 함께 베이징에 도착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하고 딸에 대한 설명과 추측을 자세히 실었습니다. 일간 텔레그래프는 중국이 전 세계로부터 숨겨온 무기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미 국방부 관계자들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은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역사적인 순간이 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주요국 정부 차원에서는 열병식 관련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지도자 가운데에는 친러 성향의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유일하게 참석하는데 열병식을 앞두고 푸틴 대통령과 공조를 다졌습니다. Ценим ту независимую внешнюю политику, которую проводите вы и ваша команда, ваш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푸틴 대통령은 중국에서 우방국 정상들과 잇따라 만나 우크라이나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며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했습니다. 우 의장은 어제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세계 질서가 변하고 있는 만큼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게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방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승절에 참석하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교류 의사를 묻자 만나게 되면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단시일 내에 우리 측의 유화 메시지에 호응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의 대남 기조를 분석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남과 북은 별개라는 이국가론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동해 표류 중인 북한 송환 등 우리 측의 유하책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 등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외교 활동에 대한 정보도 모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당장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게 정보당국의 판단입니다. 아예 남측의 대북 정책에 대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릴 정도로 섣부른 기대감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국정원은 북한이 체제 결속 그리고 우방국과 연대 강화에 당분간 주력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달 당 창건 행사와 9차 당대회 등 굵직한 내부 행사에 공을 들이며 중국, 러시아와 외교 공간을 넓히는 데 힘을 쏟을 거란 겁니다. 대남 정책의 전환이나 재조정의 필요성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고 단시일 내에 남북관계에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 신뢰 구축의 전 단계로 북미 관계 개선을 끌어내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북미 대화를 계기로 남북 대화에 물꼬를 트겠다는 건데 그 무대로 10월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다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석과 관련한 보고는 따로 하지 않았는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이번엔 특검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추 전 원내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수사관 여럿이 의원실 안으로 우르르 들어갑니다. 특검에서 오셨나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의원회관 사무실로 압수수색을 나온 조은석 특별검사팀 수사관들입니다. 내란 특검은 국회 사무실뿐 아니라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해온 특검이 추 전 원내대표를 겨냥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특검은 그동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다수의 참고인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있었던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잇따라 조사를 진행했고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소속 조경태 의원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국회 사무처도 압수수색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다수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설명하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만큼 혐의는 소명됐다고 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간 수사를 통해 국회 상황은 물론 추 전 원내대표의 행적도 충분히 재구성했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추 전 원내대표를 소환할 계획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이른바 나토 3종 명품을 선물했다고 자수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이 회장의 청탁으로 고위공직에 발탁됐다는 의혹을 받는 맞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같은 날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 앞에 도착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로 취재진 앞을 지납니다. 김건희 씨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고가의 선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쏟아진 질문에는 입을 꾹 닫았습니다. 목걸이 선물 상위인 박성근 전 비서실장 인사청탁 둘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청탁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나요? 4시간쯤 뒤 이 회장의 사위 박성근 변호사도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이 회장의 청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기용되는 혜택을 받다고 의심받는 당사자입니다. 비서실장 자리 청탁하신 적 있으십니까? 비서실장 임명 당시에 이봉관 회장 청탁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김건희 씨는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6천만 원대 목걸이를 처음엔 빌린 거라고 했다가 특검 조사에선 모조품이라고 했습니다. 특검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것도 진품이 아니었습니다. 바꿔치기 의혹이 짙은 상황,
이 회장은 자신이 선물하면서 사위가 공직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다는 자수서를 냈습니다. 김 씨에게 돌려받아 보관하던 진품들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이 회장에게 자수서 내용을 토대로 김 씨에게 선물한 경위와 구체적인 청탁 내용 등을 추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박 변호사를 상대로도 청탁이 있다는 걸 알았는지 등을 세세히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두 사람 조사 내용을 토대로 김 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박 변호사 임명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 청탁 의혹의 가장 윗선에 있는 한학자 총재를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한 총재가 특검에 출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통일교의 각종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한학자 총재 소환 조사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특검은 일찌감치 각종 청탁을 실행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 총재 비서실장을 지낸 통일교 2인자 정모 씨도 이미 2차례 조사를 진행한 만큼 이제 특검 수사의 칼끝은 한 총재를 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 공소장에서 한 총재가 정교 일치 이념을 강조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 지도자를 물색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윤 전 본부장이 윤핵관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과 접촉했고 이후 한 총재 승인하에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선 이후 윤 전 본부장은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를 통해서도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샤넬 가방 등을 전달했는데 특검은 이 역시도 한 총재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특검이 통일교의 각종 청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선 한 총재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다만 통일교 측은 각종 의혹은 한 총재 지시가 아닌 윤 전 본부장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의 지시로 우리 교회가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소환 조사가 임박하자 한 총재는 검찰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특검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이르면 다음 주 한 총재를 특검 사무실로 불러 통일교 청탁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롯데카드를 겨냥한 해킹 시도가 지난달 중순에 사흘 동안 이어져서 2차례 내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롯데카드가 피해 사실을 알아차린 건 보름도 더 지난 시점이었는데요. 금융당국은 만약 카드 정보가 유출돼 부정 사용이 발생하면 전액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롯데카드가 처음 해킹의 흔적을 확인한 최초 인지 시점은 지난 31일 정오쯤입니다. 다음 날 금감원 신고까지 신속하게 마쳤지만 이미 내부 정보가 유출되고 열흘 하고도 일주일 더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최초 해킹 시도가 이뤄진 건 지난달 14일 저녁 7시 21분쯤이었습니다. 이후 정보 유출 시도는 16일까지 4회간 이어졌고 실제 14일과 15일 하루 한 차례씩 2번 온라인 결제 서버를 경로 삼아 내부 정보 등 파일을 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16일 마지막 해킹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유출된 내부 정보만 1.7GB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가운데는 고객 결제 관련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 보고에서 롯데카드에서 반출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반출에 실패한 파일을 바탕으로 추정할 때 카드 정보 등 온라인 결제 내역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롯데카드도 금감원에 제출한 향후 계획으로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고객에게 비밀번호 변경 등을 안내하겠다면서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금감원은 롯데카드의 신고를 받고 하루 만에 금융보안원과 현장 검사에 나섰습니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실관계부터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롯데카드의 전용 콜센터 설치 등 비상 대응을 주문하고 만약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무엇보다 960여만 명 고객 정보를 가진 롯데카드 정보 유출이 실제 이뤄졌을 경우 추가 피해 가능성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KT와 LG유플러스가 해킹을 당했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의혹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의혹에 대해 현장 점검과 자료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요. 두 회사의 침해 사고가 확인되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에서 해킹 단체가 국내 통신사와 정부기관을 공격했다는 보고서가 공개된 뒤 민관 합동조사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삼성전자를 제치고 전 세계 DRAM 시장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50대 그룹 오너 일가의 자산 가치가 33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산 증가 1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었습니다. 정부가 전세보증 가입 요건 강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전국 빌라 전세 계약 10건 가운데 8건꼴로 보증 가입이 어렵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일시적 요인으로 하락했다며 이달부터는 2% 내외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티몬이 미정산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쳐 오늘 10일로 예고했던 영업 재개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카드사를 사칭해 신청하지도 않은 카드가 배송된다는 메시지로 스마트폰 해킹 앱을 설치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이 카드 배송 단계부터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로봇 청소기 가운데 이른바 가성비로 유명한 일부 중국 브랜드 제품이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3자가 사용자로 등록한 뒤에 서버에 있는 집 내부 사진에 접근하거나 카메라를 강제로 켤 수 있어 사생활 유출 위험이 컸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로봇 청소기 해킹 실험을 해봤습니다. 해커가 서버에 침투한 뒤 해킹에 성공했다는 메시지를 띄웁니다. 카메라를 달고 집안 곳곳을 누비는데 외부 서버까지 연결돼 해킹 시 사생활에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나온 로봇 청소기. 소비자가 많이 찾는 6개 제품 중 중국 브랜드 3개 제품, 나르왈, 드리미, 에코백스에서 취약점이 확인됐습니다. 청소기 운영에 필수인 모바일 앱의 보안 수준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용자 식별 아이디로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사용자로 등록하면 서버 사진에 접근하거나 카메라를 해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서 제3자가 사용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카메라를 강제로 활성화시켜 집안 곳곳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코백스의 경우 해커가 사용자의 사진 첩에 접근해 사진을 내려받거나 보낼 수 있었고, 드리미는 개인정보 관리가 미흡해 사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존재했습니다. 두 제품은 모두 하드웨어 보안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물리적인 기기 정보 해킹도 가능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펌웨어 보안 설정이 충분하지 않아 기기의 내부 보안 구조가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은 모바일 앱 인증과 정책, 패스워드 등에서 상대적으로 보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로봇 청소기를 사용할 때 해킹이 어려운 복잡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보안 업데이트를 하는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오늘도 여름처럼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현재 서울 기온은 22.7도로 열대야는 없지만 평년 수준을 3도가량 웃돌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구름량이 점차 늘겠습니다. 또 오전부터 밤사이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곳에 따라 강한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제주도와 일부 남해안 지역에만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2.7도, 청주 21.2도, 제주도는 25.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2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3도, 광주와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다시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자 외교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확인된 일정은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한다는 것뿐입니다. 일단 북중러 3자 회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이 되지만 김 위원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자외교 무대에 등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열병식을 관람하는 것 외에 특별히 확인된 일정은 없습니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 등 개별 정상과의 양자 회담에 치중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단 러시아 측이 정상회담을 거론한 가운데 주최국 중국과의 만남이 예상되는 수준입니다. 우리 국가정보원은 북중러 3자가 만나는 정상회담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사상 첫 3자 회담이 열릴 경우 북중러 대 한미일 구도가 더욱 부각되는 상황.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경우 1965년 인도네시아 반둥 회의 등 다자 외교에 적극 참여했기 때문에 그 모델을 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중러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중국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러시아, 몽골과의 3자 회담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很高兴在北京主持中俄蒙三国元首第7次会晤，总结三方合作成果，擘画未来合作方向。 한국에서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열병식에 참석하는데 김정은 위원장과의 자리가 떨어져 있어 대화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이렇게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북중러 3국이 밀착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자신과 만나고도 중국과 밀착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는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양국 협력과 다자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늘리고 가스관을 건설하기로 하는 등 20여 건의 협력안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미국에 보란 듯 반미 축을 형성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Do you interpret that as a challenge to this? And are you concerned at all about those countries? No, not at all. China needs us, and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as you know, but China needs us much more than we need them. No, I don't see that at all, no. 푸틴 대통령과도 좋은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I had actually a very good meeting with President Putin a couple of weeks ago. We'll see if anything comes out of it. If it doesn't, we'll take a different stance.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향해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력을 사용할 경우 가장 최악의 일이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알래스카에서 푸틴 대통령을 직접 만난 뒤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중재에 나섰지만 러시아는 이후 오히려 우크라이나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배신감을 느끼냐는 질문에 매우 실망했다며 우크라이나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오는 23일 열리는 미국 뉴욕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2차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잇따라 치른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세계 최대 다자 외교 무대에 섭니다. 3박 6일간의 빠듯한 순방 일정을 마친 지 채 한 달도 안 돼 뉴욕의 유엔 총회장을 찾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193개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들을 상대로 새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과 비전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특히 기조연설에는 세계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담길 걸로 보입니다. 북한을 향한 대화도 거듭 촉구할 걸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최대 관심사는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날아올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차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입니다. 관세 협상 세부안과 주한 미군 역할 재조정 등 1차 회담에서 정상 간에 매듭짓지 못한 현안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모색 등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미국의 역할도 거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정말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여기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까지 자리한다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3국 정상이 처음으로 나란히 서는 장면도 연출될 수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전승절 행사로 연대를 과시한 만큼 이에 대응한 한미일 협력이 더욱 주목받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총회 기간 유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국제평화안보와 인공지능을 주제로 공개 토의도 주재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선 첫 사례인데 대통령실은 서구 선진국이 주도하던 인공지능 이슈를 우리가 가져가겠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경주에선 주최국 정상 자격으로 에이펙 회의 손님들을 맞습니다. 이딴 다자 무대를 통해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본격적으로 펼칠 거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9월 3일 수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2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시절 수건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정부의 도움을 받고자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2차 모의평가가 오늘 치러집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9월 수능 모의평가에 수험생 51만 5,900명이 응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그룹이 오늘부터 신입사원 채용을 시작합니다. 모집 대상은 롯데웰푸드와 롯데 GRS 등 14개사로 이 가운데 롯데백화점과 롯데호텔 등 6개 계열사는 실무 중심 전형을 통해 선발할 예정입니다.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는 오늘부터 28일까지 경복궁 야간 관람을 운영합니다. 광화문과 홍래문, 근정전, 사정전, 강령전 등을 둘러볼 수 있고 왕실의 잔치가 열렸던 경희로, 왕비가 머무르던 교태전 영역도 공개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폭파 위협글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다만 허위 여부를 판단해서 대응하는 새로운 지침이 적용되면서 시민 대피는 없었습니다. 위협글을 올린 30대 남성은 범행 5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화점 이용객들이 오가는 가운데 경찰 특공대와 소방관들이 주변을 살핍니다. 오후 3시 20분쯤 신세계 면세점과 일부 백화점 SNS 계정에 폭파하겠다는 댓글이 무더기로 달렸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처음 느꼈을 때는 이제 합동 훈련을 하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이런 주위의 상황이나 보니까 좀 그런 훈련은 아닌 것 같고. 경찰은 인천공항 1, 2터미널 면세점과 백화점 명동 본점, 영등포점 등에서 즉각 수색에 나섰지만 지난달 새롭게 마련한 지침에 따라 이용객을 막거나 대피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기 전에 실제 테러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해 단계적으로 조치하기로 한 만큼 대응 수위를 조절한 겁니다. 하지만 허위 신고에 경찰력이 낭비되고 출동 직후에는 일부 출입 자제 요청이 이어지며 백화점 영업에도 타격이 있었습니다. 소방관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폭탄 테러 의심 연락을 받아서 진입을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후 3시 반쯤에는 서울 개포동의 구룡마을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주택 6채가 불에 탔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인근 구룡산으로 불이 번질 것을 우려해 소방은 한때 담당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농기계 보관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1개 동이 모두 탔고 경기 광주시에 있는 광주 원주고속도로 곤지암 2터널에서도 달리던 차량에 불이 나 완전히 타는 등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최근 아파트에서 배터리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모두 4명이 숨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가정해 국립소방연구원이 실험을 해봤더니 순식간에 폭발이 일어나 스프링클러가 있더라도 피해를 막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부산 만덕동 아파트에 불이 나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숨졌고 지난달 서울 마포에서도 아파트 화재로 60대 어머니와 20대 아들이 숨졌습니다. 4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원인은 모두 배터리 열폭주로 추정됩니다. 전동 스쿠터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이라고 추정은 됩니다. 2차 전지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국립소방연구원이 배터리 열폭주의 위험성을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 공간과 비슷한 크기의 컨테이너 안에서 전기 오토바이에 쓰는 대용량 배터리에 열을 가했습니다. 20여 분 만에 가스가 뿜어져 나오자마자 열폭주가 일어나면서 창문이 깨지고 시야 확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폭발 40초 만에 앞을 분간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실내 온도는 폭발 1분 만에 300도를 넘어서 CCTV가 녹아내렸고 마네킹과 벽 곳곳이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1분이 채 되지 않는 건데 스프링클러가 작동해도 초기 피해를 막기는 어려웠습니다. 작동되어진다고 해도 바로 불을 끄지는 못합니다. 그 배터리에 관해서는요. 내부로 침투가 안 되기 때문에요. 대신 스프링클러는 그 주변의 2차 가연물들이 화재가 확대되어지는 거는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용량 배터리는 집안에서 보관하거나 충전하지 말고 불이 난다면 끄려고 시도하지 말고 재빨리 대피하는 게 최선이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온라인으로 쉽게 살 수 있는 해외 직구 상품 가운데 마약류가 포함된 식품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관계 당국은 적발 이후에 곧바로 관련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했는데요. 현실적으로 모든 접속 경로를 막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해외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 막대 사탕을 판다는 광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체리맛부터 오렌지맛까지 다양한 맛이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사실 마약류가 들어간 마약 사탕이었습니다. 이른바 해외 직구식품의 성분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식약처에 적발된 해외 직구 상품들 가운데는 아이들이 좋아할 젤리나 과자, 빵의 형태부터 식이보충제나 가루 양념까지 있었습니다. 일부 상품에서는 불안이나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는 테오브로민, 혈압 상승, 근육이완의 부작용이 있는 시네프린 등 의약 성분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대마 등 마약류 성분 19종이 검출됐고 나머지 5건은 국내 반입 차단된 의약 성분 등이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곧바로 해당 온라인 사이트의 접속 차단과 통관 보류를 각 정부기관에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기술적으로 모든 접속 경로를 막기는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차단 이후 주소를 일부 바꾸는 등 우회 방식을 이용해 다시 판매에 나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식약처는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에 나서는 한편 검사 대상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마 등이 함유된 식품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먹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마약류 성분이 든 외국 감기약을 직구로 밀반입한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왜 밀반입했을까요? 과다 복용해서 환각을 느끼려고 한 건데요. 집단 환각 파티까지 열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세관 조사관들이 고등학생을 상대로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바닥에는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힘든 의약품이 널려 있습니다. 이거 왜 시키게 된 거예요? 유명해가지고. 어떤 걸 유명해요? 환각 보인다고 유명해요. 과다 복용의 환각 증상을 느끼려고 외국에서 감기약으로 파는 의약품을 밀반입한 대학생과 고등학생 등 3명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마약류 성분인 덱스트로페트로판과 코데인이 포함된 약을 마치 영양제인 것처럼 신고하고 미국과 일본 판매처에서 직접 산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년 사이에 3명이 산 약은 5,000정이 넘는데 복용하고 남은 약을 팔기도 했습니다. 마약류 성분이 들어있는 감기약 이런 약 종류는 대부분이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데요.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제 약을 밀반입하는 것 같습니다. 세관 조사 과정에서는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해외 약품 정보와
복용 방법 등을 공유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가 확인됐고, 지난 3월 서울에서 술과 함께 약을 과다 복용하는 집단 환각 파티가 벌어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 용량을 갖다 많이 쓰게 되면 우선 호흡중추 마비 때문에 사망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정신 착란이라든가 혼동이 올 수 있고. 세관은 해외 직구와 SNS로 마약류에 노출되는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9월 3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열릴 중국 전승절 열병식 관련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일보입니다. 중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호와 보안을 위해 전례 없는 철벽 경기를 펼쳤습니다. 역마다 가림막을 치고 촬영을 통제하고 또 공안을 총동원했다고 하네요.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거쳐간 단둥과 선양, 베이징역에는 일반인들의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가림막이 설치됐습니다. 공안이 사진 촬영하는 취재진을 임의로 연행한 뒤에 스마트폰 사진을 삭제하기도 했고요. 김 위원장의 숙소로 알려진 중국의 국빈관 갸오위타이 주변에도 공안과 군인이 배치됐습니다. 이번처럼 이렇게 취재진 접근이 엄격하게 통제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김정은의 첫 다자 외교 무대라서 북한 측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더 각별한 경계와 보안을 중국 측에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용 화장실을 열차에 실어서 가져간 걸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도 혹시 모를 건강 상태나 생체 정보가 노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열릴 열병식에선 체난먼 성루 위를 주목해야 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왼쪽엔 김정은 위원장, 오른쪽에 푸틴 대통령이 어깨를 나란히 할 전망인데요. 이 장면이 냉전 시대를 연상시키는 역사적 장면이 될 거란 점에 주목한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시계를 66년 전인 1959년 신중국 건국 10주년 열병식대로 돌려보겠습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자리에 마오쩌둥 당시 주석, 그 오른쪽엔 크루쇼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 맨 왼쪽엔 김일성 전 주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북중러 체난먼 성루 장면이 66년 만에 재현될 예정입니다. 과거 미소냉전의 버금가는 미중 신냉전을 여는 순간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엔 중국이 반서방 연대에 맏형님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시진핑 실각설을 불식시키면서 시 주석의 권력이 건재함을 보여주는 무대도 될 전망입니다. 오늘 열병식에서 중국은 각종 최첨단 무기도 선보일 계획이고 행사는 우리 시각으로 오전 9시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이젠 초등학교 반장 선거를 나갈 때도 과외를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강남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맞춤형 공약도 짜주고요. 선거 유세까지 훈련시켜준다고 하네요. 강남 스피치 학원들은 방학 시즌에 임원 선거 대비반을 열고 있습니다. 공약과 연설문을 작성해주고 발성과 제스처 연습은 물론 카메라 모니터링까지 시켜줍니다. 수업료는 회당 10에서 17만 원으로 웬만한 국영수 학원보다 비싼 편입니다. 전교회장 선거는 수업 횟수가 많아서 비용이 더 뜁니다. 그럼 이렇게 강남 초등학교 선거의 열기가 지방선거나 총선 못지않은 이유는 뭘까요? 학교 임원 경력이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입시에 도움이 된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당선 실적을 홍보하고 벌써 내년부터 반장 선거 대비반 예약을 받는 학원도 있습니다. 햄버거와 콜라 한 번 돌리고 당선되는 건 이제 옛말인가 봅니다. 선거 과열을 막으려는 학교와 이에 반발하는 일부 학부모 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는데요. 강남 초등학교 전교회장에 출마한 학생이 학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라고 공약을 내니까 학교 측이 과도한 공약이라면서 수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학부모가 국회의원들도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내는데 아이들은 왜 안 되느냐고 항의했다고 하네요. 9월 3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에 주 방위군을 배치한 것이 불법이라는 미국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 등 다른 도시에도 주 방위군 파견을 강행하려는 가운데 나온 판결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의 항의에 벌어진 대규모 시위.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세관 단속국 등 연방 요원들을 보호하겠다며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4,000명과 해병대 400명을 배치했습니다. 이에 주 방위군 통제권을 가진 민주당 소속 게빈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가 권한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에서 이겼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의 조처가 군대를 미국 내 법 집행에 동원하지 못하도록 한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방 요원들이 가는 곳마다 군대를 파견하는 것은 도를 넘는 행위이며 교통차단과 군중 통제 등 경찰이 해야 할 치안과 법 집행 기능을 해 불법이란 겁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이어 군 병력 투입을 연일 압박하고 있는 시카고에서는 즉각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Decision by the federal court in California strongly corroborates, which is the deployment of National Guard units here in Chicago is illegal, unwarranted, and unconstitutional. 노동절을 맞아 시카고 등을 중심으로 주 방위군 파견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는 단연코 세계에서 최악이고 가장 위험한 도시라며 주 방위군 배치를 다른 주요 도시로 확대할 뜻을 밝혔습니다. Chicago is a hellhole right now. Baltimore is a hellhole right now. Parts of Los Angeles are terrible. 또 워싱턴 DC 방범 치안 업무에 투입된 주 방위군 덕분에 워싱턴이 안전해졌다며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에서 다퉈본다는 방침인데 정치적, 사회적 반발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기후변화 위기 속에 탄소 중립은 더는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인 과제가 됐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같은 다양한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학술회의가 충남 보령에서 열렸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전국 석탄 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몰려있고 석유화학단지와 제철소 등이 밀집해 있는 충청남도. 온실가스 배출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지만 3년 전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언한 이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기반 시설 확대와 저탄소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의무화하며 탄소 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충남의 실천 사례 등 전 세계 탄소 중립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사회로의 확산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회의가 충남 보령에서 열렸습니다. 충남에 있는 대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사례와 추진 전략들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나와 구체적인 실천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행사를 함께 개최한 국제 비영리 환경단체는 충남의 탄소 중립 실천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We're delighted to be here in Chungnam, supporting the efforts of the region in pushing forward their work on carbon neutrality. We within the climate group look to be able to sharing this on international stage further again. 개막식에서는 집중호우 때마다 금강하구로 떠내려오는 나무와 풀 등을 화석연료 대체품으로 만들어 발전소에 공급하기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전국 첫 사례로 오는 2027년 자원순환센터가 건립되면 매년 온실가스 7,000톤이 감축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연내 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 해상풍력, 수소, 생태계 구축 등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확대에도 주력해서 에너지 전환이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남도는 정부 계획보다 5년 더 앞선 2045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속에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와 협력 관계를 넓혀가며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오늘도 한낮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7도로 밤사이 열대야는 없었지만 평년 수준을 3도가량 웃돌았는데요. 한낮 기온은 33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마치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여전히 온열 질환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틈틈이 수분 섭취를 하는 등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량만 늘겠습니다. 다만 오전부터 밤사이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비 양은 5에서 60mm가 되겠고 소나기 특성상 좁은 지역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시면 제주도와 일부 남해안 지역에만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2.7도, 청주 21.2도, 제주도는 25.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2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3도, 광주와 대구는 32도가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도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지만 가뭄이 심한 영동 지방에는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할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